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표법 벌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침해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해죄라고 하는 것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친고죄이고요. 즉 고소가 없어도 이제 수사하고 처벌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벌칙에 대해서 이제 7년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과거에 비해서 많이 향상이 되었죠.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법규에 벌칙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은 형법 총칙 규정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객관적 구성 요건으로서 이제 그 범죄가 성립되려면은 이제 구성 요건 해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법해야 되고, 또 책임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범죄의 3대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객관적 구성 요건을 보면은 먼저 이제 침해 행위가 있어야겠죠. 상표권 또는 전세권을 침해 행위를 한 자 이렇게 됐으니까 침해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상표권자의 보호를 설명할 때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침해 행위로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동일 범죄의 침해 행위, 유사 범죄의 침해 행위, 그다음에 간접 침해 행위, 침해로 보는 행위 중에 간접 침해 행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지 않고요. 이 벌칙과 관련해서 문제됐던 행위 유형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미 침해 행위 때 다 설명드린 것하고 많이 중복됩니다. 우선 디자인적 사용 행위는 이제 이건 상표의 사용 행위가 아니니까 침해 행위가 아니죠. 그렇지만은 상표와 디자인의 경우는 배타적 선택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첩적으로 보호가 가능해요. 같은 것이라 도형의 경우에는 디자인으로도 또 상표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상표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 상품 식별 표지로서 사용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표 침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루이비통 그 유명한 그 도형 디자인 마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든가 버버리 체크무늬 이런 사건에서는 이거 다 상표의 사용이다. 그래서 단순히 디자인적인 사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교묘하게 어떤 그런 디자인적인 그런 유명한 그런 상표적 기능을 하는 그런 것, 버버리라든가 루이비통 이런 것을 이제 디자인으로 딱 출원해가지고 등록을 받아. 그런 다음에 상표 침해행위라 그러면 나도 디자인 등록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변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그런 것은 상표 침해행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즉 침해로 본다는 것. 디자인 등록을 받았든 안 받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품 기능, 용도, 규격 표시, 목적의 사용행위 이런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어떤 상품에 이제 옛날에 그 리모컨 컨트롤 사건에서 소니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지, 소니, 뭐 만능 리모컨. 소니라는 제품에 이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표시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에 소니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 상품이 이 리모컨 상품에 자타 상품 식별 표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판례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에어 필터, 에어 클리너 사건에서도 뭐 소나타, 무슨 뭐 이런 뭐 이렇게 자동차 이름들 아반떼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고 나서 자기 상표도 썼어. 이런 식으로 뭐 신일 ENG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는 이거 자기 에어 필터가 소나타 자동차 기종이라든가 뭐 이런데 아반떼라든가 이런데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표시에 불과한 것이지, 빡세게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소나타라든가 아반떼를 자기의 어떤 에어 필터의 상품의 상표로서 쓴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적 내용, 안내, 설명 목적의 사용행위. 그런 것은 예를 들면은 뭐 리눅스라든가 EBS 교재인데 학원 교재야. 그 냈는데
이제 EBS 뭐 이렇게 방송 자기 교재가 EBS 방송에서 사용된 그런 교재예요. 근데 학원에 보면 그 학원 출판사 이름도 써 있고 뭐 출처 표시가 명확하게 돼 있어. 그다음에 EBS에서 뭐 이렇게 방송 이렇게 했던 교재다 이렇게 돼 있는 그래가지고 수강생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EBS에서 이제 문제가 삼은 거야. 예,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EBS라는 표시가 돼 있다 하더라도 책에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내용 EBS 방송 교재로 사용한 적이 있다라는 정도를 표시한 것이지 이것이 EBS에서 나온 것처럼 출처를 표시해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단순히 서적의 내용, 안내, 설명 목적 사용이 이런 것은 이제 상표 침해 행위가 아니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포장 행위 이런 것은 이제 뭐야 화장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야 원료를 벌크로 사가지고 그다음에 뭐야 작은 용기에 담아 그래가지고 상표를 붙여 그래가지고 나눠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뭐야 침해행위라고 그랬지. 재포장 행위 같은 거. 그 다음에 가공수선 행위 해가지고 이것도 뭐야 사가지고 뜯어 고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거기다 상표를 붙여 있던 상표를 그대로 이거는 뭐야 다시 제품 생산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즉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가공 수선해놓고 먼저 상표 그 다른 회사 그 상표 원래 있던 상표를 갖다 붙여 그러면 뭐야 이것은 완전히 동일성을 해치는 물건이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뭐야 상표 침해 행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 포장 행위 이런 것들은 뭐야 알루미늄 샤시 사건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알루미늄 샤시 이렇게 물질해서 건자재 팔면서 이렇게 포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상표가 다른 상표가 있다. 그거는 그 상표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표 침해 행위가 아니다. 또 OEM에 의한 수출 목적의 상품의 사용 행위 그거는 뭐야 대한민국에서 상표권 효력은 국내 상표권은 국내에만 효력이 미치는 건데 해외에 미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해외 오로지 수출만 한다. 그래도 일단 만들어 상표 붙인 건 대한민국이잖아. 그것이 수출 자유공급 공단이든 아니든 뭐 떠나서 그래서 주문자부터 생산 방식에 의해서 수출 목적을 만든 상품에도 상표를 표시해 가지고 국내에서 일단 넘겨주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넘겨서 해외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다 상표 사용 행위고 침해 행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진정상품 국내 유통 행위는 뭐야? 국내 상표권자가 일단 러플리하게 합법 적법하게 일단 마케팅도 유통을 시켰어. 그러면 그 상품을 양수받은 자가 그걸 다시 전전 유통을 시켜. 그래서 판매를 하든 뭐 하든 그런 것은 뭐예요? 다시 거기에 재차 상표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처음에 퍼스트 세일 때 뭐야 이그조스티드가 됐다는 거 소진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표 침해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진정상품 병행 수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국내나 외국인의 상표권자가 동일해. 물론 나라별로 상표권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별개의 권리를 갖지만 그래 실적으로는 동일인이잖아. 동일인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라면 그 상품을 그대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은 판매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야? 상표권이 일단 러플리하게 마케팅 됐을 때 이그저스티드 소진된 것으로 봐가지고 그걸 그대로 패러레 임포트 했다. 병행 수입했다. 그래서 판매했다. 이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닌 게 원칙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침해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예를 들면 한국은 전용사용권자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전용사용권자가 100% 전량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해. 뭐 동남아에서 만들라고 오면 안 되고 그것도 국내에서 만들어서 판매해. 그럴 때는 전용사용권자 비즈니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때는 병행 수입이 허용이 안 돼요. 같은 저기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비스 표적 사용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단순히 도메인 이름의 경우에는 침해가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뭐야 상표적으로 사용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면은 이제 출처 혼동을 가져온다. 그렇게 되면 침해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용 형태에 따라서 그때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메인 사이트 들어가니까 어떤 무슨 도메인이 비슷해 상표하고 등록된 상표하고 근데 들어갔더니 그 등록된 상표의 진상품과
동일동 유사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어. 이건 침해 행위예요. 그냥 딱 등록해놓고 뭐야 언더 컨스트럭션 이 도메인이 판매합니다. 이렇게만 딱 화면에 뜨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도메인을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 제대로. 그건 상표권 침해가 아니야. 자, 이런 행위들이 이제까지 문제가 됐던 유형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는 이제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알다시피 형법 준수한 것처럼 과실범을 처벌하려면 어떻게 돼요? 법에 규정이 있어야 돼. 과실범은 처벌한다 이렇게. 근데 아까 상표권 침해했지 조문 봐요. 과실범은 처벌한다는 규정 없잖아. 그러니까 고의범 없으면 뭐야? 고의범만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범죄가 다 그래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고의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거야.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다라는 걸 인식하면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된 상품에 그것을 사용하는 거. 그럴 의사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족한 거야. 그래서 뭐야? 상품을 인식하면서 이렇게 돼 있죠? 인식하면. 남의 상표, 등록상표 이런 거 알면서. 예. 그래서 인식설이라 그래. 인식설. 이게 판례고요. 그런데 광고의 경우에는 이제 그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물론이고 나아가 이를 용인하게 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이것을 의사설 또는 의지설이라 그래요. 이것도 또 판례예요. 예? 그러니까 광고의 경우에는 어떤 그러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더 고의가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고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구체적인 사용 형태와 여러 가지 그 침해가 발생했던 상황, 이런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해가지고 average person, 일반인들, 평균인들, 좀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평가할 건지,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거의 입장,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이제 그자의 심리 상태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의 입장, 행위자의 입장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고의가 있는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요거보다 보통 인식하면 된다. 키워드가 이거는 뭐예요? 인식 플러스 용인 하려는 내심의 의사. 그것이 키워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설, 의사설 또는 의지설 요거다. 학설의 이름을 생각하면 키워드를 딱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이거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비슷한 건데 근데 이 폴로 사건에서 이제 나온 판례인데요. 위조 상품임을 수입을 해요. 짝퉁을 수입 판매하면서 진정 상품의 병행 수입을 나는 하는 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 병행 수입은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니까 원칙은 그렇게 오인을 했었다. 그래서 이제 난 고의가 없었다. 그래서 고의가 조각되느냐? 조각되는 것은 이제 없었던 걸로 엑스클루전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에서 아니라는 게 판례야. 아니라는 게 판례야.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제 국내에 전용 사용권자가 있었어요. 폴로가 국내에 전용 사용권을 줬어. 그랬더니 그 전용 사용권자가 100% 전량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 그럴 때는 병행 수입이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고 그랬어. 근데 이걸 들으면서 병행 수입하면서 침해가 아니라고 이렇게 믿었다? 그것서 난 고의가 없었다? 안 된다는 거야. 고의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침해하는 거지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데 아무런 조처도 없었다는 거야. 전문가는 누구야? 변리사지. 변리사. 이런 사람들. 상표 전문하는 변호사도 전문가지. 전문가를 할 수 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런 걸 했다면은 이제 고의가 조각된다고 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없었어. 그리고 그냥 자기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고의가 조각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침해로 이렇게 처벌이 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의와 관련해가지고 상표법 112조에 보면은 고의의 추정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특허에는 과실의 추정이 되는데 상표법은 고의의 추정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아무튼 고의 추정 뭐라고 되냐면 등록상 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았던 것으로 고의가 추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뭐야?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나 추정이 되는 거지 형사에서는 추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형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 그렇기 때문에 뭘 없는 것도 뭐 추정을 해가지고 처벌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신체적인 구속이 되고 막 곤란한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고의 추정은 손해배상이나 적용되는 거지 이 벌칙 여기에는 적용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좀 보면 뭐 구체적인 침해금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교재에 만약 이렇게 됐다면 그렇지. 침해금지 이것은 고의 또는 과실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잘못된 손해배상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음 이제 위법성을 보면은 이제 이거는 형법 전체에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제 위법성이 있는 걸로 보는데 침해를 했으면 일단 위법한 걸로 보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없으면은.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굴 때렸어. 그럼 일단 위법한 걸로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것이 뭐 정당사 방위였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거 있을 거 아니에요. 위법성 조각사유가. 그런 경우에 이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위법한 걸로 보고 따져보니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침해를 했으면 일단은 뭐야 위법한 걸로 보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니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타인 상표권 침해 행위가 이제 상표권 침해했다고 했어. 근데 그 상표권이라고 하는 것이 침해 당했다는 그 상표권인 것이 그 등록을 나중에 무효 심판을 걸었어. 그랬더니 이제 무효가 신결이 확정됐어. 그러면은 뭐야 이제 침해는 그 이전에 이르러서 확정 전에 그렇다 하더라도 뭐야 무효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침해는 없었던 것,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침해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어. 그랬더니 방어책으로서 뭐야 무효를 청구를 해. 그리고 무효가 확정이 됐어. 그러면은 이 상표는 이때 등록이 만약에 됐다고 쳐봐요. 그리고 침해를 했어. 난 무효가 됐으면 이때부터 없었던 걸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침해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침해 소송에서는 민사든 형사든 뭐야 방어책으로서 무효 심판을 많이 이제 걸죠. 또 뭐 때로는 확인 심판도 걸죠. 걸리면 속하지 아니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취소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취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예를 들면 등록이 됐어. 근데 침해가 있었어. 근데 취소를 걸었어. 항변으로 디펜스를. 그래서 확정이 됐어. 그러면은 취소의 신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돼요? 확정된 날부터 장래를 향해서 이렇게 소멸이 되잖아요. 다만 불사한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 심판 청구로부터 소멸이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침해는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중에 이런 것이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이 침해행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게 판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해로 본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판례가 이제 중요한데 선출원 등록상표가 있고 후출원 등록상표가 있어. 그런 경우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에 후출원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침해가 되냐면은 종래에 의할 때는 후출원 상표가 등록이 이제 무효가 됐어. 등록 무효의 심결이 확정이 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출원 등록상표가 이제 더 이상 등록상표 아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써. 그러면 이제 선출원 등록상표의 침해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뭐야 유사한 상표가 있는데 등록을 딱 해놓으면
얘가 이 호출원이 등록이 되면 일단 이 호출원이 무효가 될 때까지는 뭐예요? 쓰는데 침해가 성립이 안 되니까는 좋은 거야. 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선동적 화가 나가지고 무효를 들어왔어. 예? 그러면 뭐야? 무효신규 확정될 때까지는 7일간을 제일 끌어 무효심판을. 그러면서 그때 열심히 팔어. 서서히 재고를 없애버려. 예를 들면 그렇게 해가지고 딱 무효신규 확정될 때까지는 재고가 더 이상 없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면 되잖아. 예? 그럼 침해가 아닌 거야. 그 전에 이루어졌던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렇게 럭키하게 상표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에 하나 정말로 사바사바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등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몰라도 이제는 2021년 3월 8일부터는 안 그래요. 그래서 제 교재 2021년 1월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종래 판례만 기재가 됐는데 3월 2020년 3월에 이 새로운 판례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무효되기 전이라도 침해라는 거예요. 무효되기 전이라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침해가 될 수 있다 하는 게 판례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심해야 돼. 예. 그래서 뭐야? 등록된 상표라도 함부로 쓸 게 아니고 유사한 상표 있으면은 이게 정말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있는데 알고 있다면 뭐야? 빨리 재고 없애고 정리하는 게 나아. 예? 다 그냥 손해액만 쌓이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예. 손해액만. 그래가지고 무효신규 확정 전이라도 침해로 보아야 한다. 예. 이건 제가 이제까지 강의하면서 여러 번 이 판례에 대해서는 강의를 나올 때 쟁점이 있을 때마다 그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데이터 팩토리 케이스 이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판례니까 잘 알아놓으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제 교재에 파란 부분은 없는 거예요. 새로 나온 이건 메모를 해 놓으셔.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되고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 판례를 한번 들여다 보셔. 대부분 사이트 들어가서 뭐 대부분 판례 이렇게 치면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쭉 사실관계 쭉 읽어봐. 제 책에도 다 소개가 돼 있지만 필요하시면 거기 들어가서 봐도 되고 아니면은 책에서 이렇게 보시고 정확하게 이건 2차 시험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범, 즉 방조범 이야기인데 이건 이제 오프라인 백화점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백화점에 가면 이렇게 판매 직원들 있잖아요. 그게 다 백화점 직원이야? 아닐 수도 있잖아요. 백화점 직원일 수도 있고 거기 입점한 사람들의 직원 회사에서 파견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1층 매장의 어느 구역 또는 1층 매장 전체를 관리하는 매니저들이 있어 또 백화점 그 사람들이 진짜 그야말로 백화점 직원이지.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 아무튼 근데 그런 가짜 상품을 파는 거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 그 회사에도 보고를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은 그런 일이 자기네 백화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근로계약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안 하고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뒀어? 그러면은 되게 누구를 고소를 하냐면은 이제 백화점에서 물건 사면 누가 팔아? 영수증 어떻게 꺼내줘? 백화점 영수증을 받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백화점을 고소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백화점은 막,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입점한 이런 업체가 한 거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놈이 주범이 되고 막 백화점 여기는 뭐야? 방조범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면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뭐야?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 L 백화점의 케이스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오프라인이고 온라인 상에서 이베이인가 어디서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죠. 요 사건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짝퉁 팔아? 그럼 신고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걸 테이크다운 안 하고 이렇게 내리거나 판매 중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도 그러면 뭐 나중에 방조범 이것은 2차에도 출제된 적이 있었죠.
1차에서 가끔 좀 물어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이렇게 형법에서 따질 때 이렇게 범죄 성립 요건, 구성 요건, 뭐 위법성, 뭐 책임 따지고, 그다음에 공범관계, 뭐 미수관계 이런데 미수범이라고 처벌, 미수범 처벌은 따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기수범, 그다음에 또 뭐야, 뭐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죄수 이렇게 돼. 죄수, 범죄 수가 어떻게 되느냐, 범죄 수. 이거 판례는 뭐야? 등록상표 여러 개의 등록상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각 다 침해가 이루어졌다 이러면은 각 등록상표 한 개마다 한 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걸로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뭐 상표권자나 표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수개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포괄해서 하나의 이제 포괄 일죄로 이렇게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는 게 이제 판례고요. 하나하나가 범죄예요. 그 다음에 하나의 상표행위,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A, B 이런 상표를 썼는데 등록이 A도 있고 B도 있다 그러면 이거에도 유사하고 이거에도 유사한 거 아니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의 침해와 이거의 침해 이런 것은 상상적 경합이다. 이렇게 봐. 이게 상상적 경합은 뭐냐면 한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고 확 해서 나도 꽉 묻혀갖고 사람을 다쳤다 이렇게 쳐봐. 도로교통법 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손괴죄에다가 사람 다치게 했으니까 상해죄에다가 막 하나의 행위가 막 여러 개의 범죄를 구성하잖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은 여하튼 이런 상상적 경합에 속하게 되면은 뭐야 가장 중한 죄를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은 하나의 행위로 이렇게 여러 개의 상표권 침해한 걸로 보면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형벌이 나오죠. 형법 준칙법 형벌. 그래서 여기도 이제 처벌하고 양벌 기준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나왔고, 그다음에 양벌 규정도 가끔 물어봐요. 양벌 규정도. 그래가지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것은 변리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판매 대리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는 뭐 이제 뭐 저기 뭐야 어떤 회사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있잖아. 대리인이고 뭐 그 밖에 종업원 또 뭐 그 법인의 개인의 업무가 상표권 침해죄를 범하면 이런 사람들 법의 대표자라든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또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 이런 사람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상표권과 전세권을 이제 침해죄를 이렇게 범하면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해서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개인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한다. 양벌 규정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 규정이 없었어요. 이 단서 규정이. 그러니까는 이제 뭐 상대방들 다 하라는 거지. 너가 이제 처벌을 면하려면 다 하라는 거야. 그런 일이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처벌의 경우 1년의 이제 7년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 그 다음에 양벌 규정 이렇게 있고 그 밖에 이제 몰수에 관한 거예요. 몰수. 이렇게 해서 침해 행위에 제공된 그러한 제작 용구라든가 재료 이런 것은 이제 몰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필요적 몰수야. 반드시 몰수를 해야 돼. 할 수 있다가 아니야. 해야 한다지. 필요적 몰수. 이걸 테스트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몰수의 대상이 뭐냐? 제작 용구 또 재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재료도 들어간다는 거. 제작 용고. 또 뭐예요? 상품, 침해 상품, 침해물. 이런 거예요. 상표, 또 포장, 또는 상품, 뭐 이런 것들을 다 몰수할 수가 있습니다. 상표, 포장, 상품, 제작 용구, 재료, 이런 거 싹을 몰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몰수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가방을 봅시다. 구찌 가방. 그러면 이제 구찌 이런 예를 들면 이게 샤넬인가? 아무튼 샤넬 백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이런 백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만 떼내면 뭐가 뭔지 모르는 수가 있어. 물론 어디 가나 뭘 보면 딱 저 샤넬 백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그런 디자인도 있죠. 그런 거 말고 일반 백인데 샤넬 마크가 이렇게 금속으로 이렇게 달려 있어. 그런 건데 그거는 요것만 떼면은 그냥 일반 가방하고 똑같아. 샤넬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 경우에는 몰수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떼고 요것만 다 폐기하고 요런 것만 몰수하고 이렇게 몰수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거예요. 품목에 따라 다른. 옷은 어때? 옷 여기 폴로 뭐 붙어 있다. 가위로 떼네. 그럼 뭐 옷이 어떻게 돼? 훼손될 거 아니에요. 이건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는 그냥 이 옷 자체를 그냥 다 몰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몰수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처분하는 그런 절차도 있고요. 어려운 사람한테 기부해버리고 그래. 그 상표 다 없애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침해죄와 관련해서 또 문제되는 게 문서위조죄와의 관계인데, 이런 상표 있잖아요. 상품이 사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상표를 이렇게 이제 위조한 경우, 상표를 위조하는 경우 이걸 형법상 산문서 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산문서 위조죄로 이게 보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지위는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표권인이 이전 등록이 됐었어. 그러면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이전 등록 받기 이전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지위를 승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소사실 특정 방법, 이거는 이제 형사성법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소장 쓸 때에는 뭐가 등록상표이고 뭐가 진상품인지를 이제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 하는 게 판례예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침해죄, 가장 기본이 되는 침해죄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유지 명령 위반죄. 그래서 아까 상표법 보칙에서 이렇게 설명을 전에 드렸는데, 요거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밀유지 명령을 법원에서 이제 당사자가 영업비밀 가진 자가 이렇게 침해 소송에서 이런 거 한다 해가지고 이게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타당하면 이거 비밀로 하겠다 해가지고 비밀유지 명령을 내리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 소송 목적 이내에서만 그 비밀이 공개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소송 수행 목적에서만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다 영업으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이것은 친고죄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친고죄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국내에서가 아니고 국내외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 상표권이나 이런 지시상권 같은 경우는 국내인과 외국 기업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외국 기업의 대리인이나 아무튼 그 사람들에게 자료가 공개되는 수가 있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알고 취득해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가가지고 이용을 한다던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걸 나중에 알게 돼? 그러면 이거 국내에서 처벌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건 해달라면 이제 비밀유지 명령을 위반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건 친고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친고죄고, 침해죄는 비친고죄죠. 이건 친고죄. 이거 질문 출제가 된 적 있어요. 친고죄냐 아니냐 하는 거. 처벌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야. 요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 그래서 뭐야? 제일 센 거는 침해죄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고, 벌금이 1억 원밖에 안 돼? 별거 아니네. 침해도 돼. 큰일 나셔. 예? 형법상에 벌금 100만 원 넘으면 이거 굉장히 중형이에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고. 공무다니까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이 작은 돈이 아니야. 일반 민사소송에서 1억 이런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형사에서는. 벌금이 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주의병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어떤 거는 나중에 나왔지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나눴으니까 그런 것들은 잘 알아야 돼. 테스트하는 게 또 좋으니까. 그 다음에 거짓 표시죄. 이건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거짓 표시,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거짓 표시, 이런 경우는 거짓 표시다 했는데, 이런 것을 한 자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려면 거짓 표시 금지를 위반을 해야 돼. 위반을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등록하지 않은 상표, 또 출원하지 않은 상표를 등록상표 또 출원한 상표인 것처럼 이렇게 상품에 표시하는 거,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상품뿐만 아니라 영업용 광고, 간판, 표찰, 상품의 포장, 그 밖에 영업용 거래소 등에 표시한 행위. 예, 요거는 출제가 됐어요. 이런 것이 객관식으로 이게 허위 표시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지정상품 외의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이게 이런 경우가 가장 많다 그랬죠. 3번이 오히려 2번도 그렇지만 3번이 제일 많아. 상품은 20개만 딱 등록해 놓고, 막 등록하지 않은 상품에도 고추장만 등록해 놓고 거기다가만 등록상표를 써야 되는데 된장에도 쓰고 간장에도 쓰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짓 표시죄. 이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입체 상표의 경우도 포함된다 그랬죠. 이러이러한 것을 표시하는 행위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차를 표정의 형상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 예를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 계속해서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갱신 안 해놓고 옛날에 썼던 버릇대로 그대로 쓰는 거 알짜를.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거절 결정이 확정되었거나 출원의 취하 포기 무효, 그래서 출원 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런 경우에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원 상표라고 해가지고 계속 그냥 포장지에는 인쇄돼 갖고 나가. 그러면은 안 돼. 그것도 거짓 표시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관리를 잘해야 돼. 회사에 있는 분들은, 상표 관리하는 분들은 그런 게 있으면 빨리 관련 부서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못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상표나 출원상표를 변형 사용하면서 등록상표나 출원상표 표시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것이 그 변형의 정도가 실질적 동일성의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유사상표잖아요. 그런 것은 등록상표가 아니잖아요. 그거에 유사한 상표지. 그런 경우에도 거짓 표시죄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상표를, 이거는 기아자동차 같은 거 봐요. 바꿨잖아. 근데 왜 옛날 기아하고 별 차이 없대. 두껍기만 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브랜드 한번 바꾼다는 게 대기업 이런 데는 그거 하려면 유사한 게 있는지 전 세계 검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또 등록을 해야 되고, 그 자칫하면 이런 거 거의 거짓 표시죄에 해당할 수가 있고, 등록상표를 변형한 사항이 돼가지고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될 수가 있고, 또 남의 걸 침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 세계 조사해야 되고
전세계 등록해야 되고 또 기존에 했던 거 다 관리 이거 라벨이라든가 다 바꿔야 되고 포장지도 그렇고 모든 카탈로그도 그렇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그렇고 대리점 간판도 다 그렇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CI를 한번 바꿀 때는 그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요. 큰 기업이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그 관리를 잘 해나가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 자칫하면은 문제가 되는 수가 있다 하는 거야. 이런 걸 잘하는 기업, 일본 기업들이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야, 진짜 어떤 기업, 일본의 어떤 기업들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브랜드 이 상표 조사하고 등록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기업들도 있어. 삼성은 광고비야 삼성이 더 많이 쏟아붓겠지. 그렇지만 이 조사하고 좀 법적으로 딱 안전된 권리를 이렇게 구축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일본의 웬만한 중견기업이 우리나라 삼성보다도 돈을 더 많이 쓰는 거를 제가 보고 인식이 다르구나, 예, 이런 걸 느꼈어요. 브랜드가 그만큼 소중하게 잘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벌 및 양벌 규정, 이건 3년 예정에 3천만 원의 벌금이고, 아까 같이 양벌 규정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금액이 달라요. 침해죄하고는. 법인의 경우에는 6천만 원, 개인의 경우에는 3천만 원. 다르다 하는 걸 잘 알아두시고, 또 상당한 죄를 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거짓 행위의 죄, 이것도 이제 가끔 나오는데, 이건 이제 다 주로 객관식에 주로 나옵니다. 1차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표 등록, 주거 등록, 존속경비 등록, 상품을 위한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자, 이런 자는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 국가의 심사권 또는 심판권 이런 것에 적정한 행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다 하는 게 판례고요. 그럼 이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에서는 이게 등록이 돼서는 안 되고 이렇게 신결이 나서 안 되는데, 위계, 속임수를 쓴다든가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그런 행위로서 상표 등록을 받는 등 이런 경우를 이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상표 등록증을 위임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좀 대신 위임해달라. 근데 위임받은 취지에 반해서 자신의 명의로 상표 등록 출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런 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거는 이제 다른 일반적인 민사라든가 다른 형법 규정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거짓이나 이런 행위죄 이런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이 사위행위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려운 말이죠. 사위행위죄. 예. 거짓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처벌은 아까 말씀드린 조문에서 것처럼 3년이 되니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야. 여기도 양벌 규정이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6천만 원, 개인의 경우는 3천만 원, 상당한 죄를 당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증죄, 이것도 가끔 이제 객관식에 종종 나오는데, 상법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하실 경우에는 이건 좀 형이 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이러한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상표 등록 여부 결정 또는 심결 확정 전에 자수를 하였을 경우, 사실 내 먼저 잘못했,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적 감면 사유예요. 감면. 필요적 감경 또는 감면 사유가 아니야. 감경 사유도 아니고 감면 사유도 아니야. 감경하거나 면제하거나 이런 필요적인,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되게 이제 봐주지. 봐줘야겠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증인은 있을 수가 있어, 증인은. 근데 감정인은 누가 되느냐? 변리사 여러분도 감정이 될 수가 있어요. 감정서 써달라고 오잖아. 권리법에 속하냐 안 속하냐 감정해달라. 그래서 감정서 해가지고 이제 가호 표정은 이래서 권리법에 속한다, 속하지 아니한다. 뭐 이런 식의 감정을 하는 수도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어떻게 돼? 상표 가치가 이게 얼마짜리가 되느냐 해가지고 감정해달라. 이렇게 오는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1년간 이런 valu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 이 감정에 대해서 당시 하버드 MBA 나오고 로스쿨 나온 유명한 IP 쪽 그 감정하는 그런 분이 있다고. 책도 뭐 그 사람 유명한 책도 나와 있는데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쭉 배워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왔는데 우리나라 뭐 가장 크다는 이제 특허 로펌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그 분야를 좀 공부를 해놓은 사람이니까 이분한테 좀 감정을 하게끔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해서 법원으로부터 이렇게 감정인으로 이렇게 선임돼가지고 감정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동부지방법원에서 하나 했더니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또 하나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상표법적인 지식도 있고 회계적인 지식도 있고 뭐 여러 좀 이게 결합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감정인으로 이제 해가지고 선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감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한쪽은 뭐 비싸게 한쪽 싸게 이렇게 하는 수가 해달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타입하면 큰일 나. 예? 형사처벌 받아요. 연락하지도 말라 그러고 딱 공정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 그 유혹에 악마의 유혹. 예? 돈 몇 푼 더 주겠다 했다가 여러분 인생 완전히 망칠 수가 있고 변리사 자격도 없어질 수가 있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공정하게 해야 되지. 예. 다른 감정 사건도 마찬가지. 특히 특허 감정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태료. 뭐 이거는 이제 행정벌이니까 50만 원의 과태료인데 이것은 이제 특허청장이 부가 징수한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상표법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